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탄생이 됐는데 과거같이 아베 총리같이 잘 대응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불안해해요.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휘두를지 알 수 없는데 일본은 한마디로 참상을 겪을지도 모른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오기도 하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체제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되면은 정말 일본은 후진국으로 완전히 전락한다. 2025년의 일본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글에 보면 지금 이대로는 일본은 잃어버린 40년으로 돌입한다. 이게 개요대학의 교수, 명문대학 교수가 쓰는 글이에요. 이거 보고 있으면요. 와,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왜 그러냐? 일본은 이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일본이 이렇게 안 좋으냐 하면은 때를 놓친 거예요. 시기를 놓친 거예요. 개혁의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근데 왜 개혁의 시기를 놓쳤냐 했더니 80년대에 일본이 너무 잘 나간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일본이 생산력이 높아서 일본이 경쟁력이 높아서 잘 나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잘 나가느냐? 이게 플라자합이라는 겁니다. 플라자합이 뭐냐 했더니 1985년도 9월 달에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서 그 당시에 G5 순회들이 모여가지고 일본의 제품들이 미국에 넘쳐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넘쳐나냐? 일본 제품만 미국에 이렇게 팔리고 미국 제품은 일본이 거의 안 사가느냐? 이게 환율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엔화가 너무 저평가됐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거죠. 거기에 비해서 달러는 너무 비싸게 책정돼 있고 그래서 플라자 합의에서 환율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게 1985년도 9월 달에 1달러당 240엔 하던 것이 정확히 2년 후점에 1987년도 말에 2년 한 2, 3개월 정도 됐죠. 1달러당 120엔으로 뛰었어요. 그 뭐냐? 2년 사이에 정확히 엔화의 가치가 2배로 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대기업 수출하는 대기업들은 완전히 박살난 거죠. 가격이 2배로 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산수로 계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이 팍 급전직하한 거죠.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일본 국내에 사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내 자산이 2년 사이에 달러로 환산하면 2배로 뻥튀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급하게 부자가 된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넘쳐나는 돈이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으로 막 쏟아져 들어간 거예요. 그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부동산 가격은 한 해에 30, 70% 오른 적도 있었어요. 한 해에. 그게 몇 년씩 이어지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광풍인 거죠. 그때에 일본에 가면 야마노테선이라는 게 있어요. 도쿄에 가면. 야마노테선 그 안에 있는 그 땅을 다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과잉 자산이 평가됐을 땐 과잉. 이게 거품이라는 거죠. 여기다 바늘을 푹 찔러버리니까 이게 푹 꺼져버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회사 다니면서 대부분 다 싸게 융자를 받아가지고 땅을 투자했는데 땅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내가 부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집을 짓는 것도 이제 은행에서 돈을 직장만 가지면 마구 빌려줘요. 왜? 빌려줘서 집을 지으면 이거 금방 오를 거니까 또 30%. 2, 3년만 지나면 거의 100% 이상 오른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광풍이지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집을 다 지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일본 정부가 어떤 식으로 했냐.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토지에 소위 말하는 부동산에 갈 돈을 총량제로 정해버린 거예요. 규제를 해버린 거예요. 다른 데 들어가는 돈 비율하고 맞춰가지고 여기에만 비율이 높아지는 걸 통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금리를 급속도로 올려버린 거예요. 6%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닥에 내팽개 쳐진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자 거의 1% 이하로 쉽게 빌릴 수 있던 은행 돈이 갑작스럽게 6% 이자율로 올라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총량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일본 전체가. 그래서 그 이자를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내 건매물 내놓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건매물된 건물들이 넘쳐나는 거죠. 가격이 폭락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 회사 다니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2억 정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지었는데 지금은 1억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 건물을 팔아가지고 돈을 갚아도 부채가 남는 거야.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쓸 수 있겠어요? 소비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소비가 완전히 위축되죠. 소비가 위축되니까 투자를 안 하게 되죠, 회사들이. 투자를 안 한 게 그게 30년 또 이어져, 패턴이. 그게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죠. 그리고 돈 좀 있는 소위 말해 수출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해외로 다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지금 해외 순자산은 일본이 전 세계에서 최고 많다고 그러는데 국내에 웬간한 돈은 해외로 다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는 경제 지표는 계속 축소가 되잖아요. 계속 축소가 돼요. 투자를 안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고령화는 점점 진전이 되고 저출산은 자꾸 되고 시장이 계속 축소돼 가잖아요. 거기다 투자까지 안 하니까 급속도로 위축돼 가는 거예요. 이게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디플레이션이 되니까 임금을 올려받을 수가 없죠. 임금 올려받을 수 없으니까 소비가 줄어들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일본의 경상수지를 보면은 해외에서 나가서 돈 버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 자산이 많다 보니까 경상수지를 보면 일본은 흑자예요. 그런데 실제로 돈이 해외에서 번 달러가 국내로 들어가지고 그게 엔화로 환산이 돼야지 그게 제대로 된 일본의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이 해외에서 번 돈이 해외에서 재투자되고 국내로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해외에서 번 돈은 사실은 일본 돈이 아닌 거야. 그냥 해외에서만 그냥 숫자로만 나타나는 뿐이지.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은 에이 무슨 일본은 해외 순자산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해외에서 번 돈이 국내로 안 들어오니까 국내 경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돈이야 그게. 왜? 그래서 국내에서 투자가 돼야지 그게 회사가 어떤 기계를 사들이고 투자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용도 더 늘어나고 봉급도 올려주고 그 투자가 더 늘어나야지 그게 이제 선순환이 돼가지고 일본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임금도 올라가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일본 현재 그 모습이 지금 현재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엔저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엔저가 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해외 나가서 돈 버는 대기업, 수출 기업들은 떼돈을 벌어요. 왜? 똑같이 1달러를 벌더라도 과거에는 1달러당 105엔밖에 안 돼. 지금 가져들면 160엔 가까이 되니까 수치로는 이 사람들은 3, 4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일본 국내에 들어서 환산하면은.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달러 번 사람들은 떼돈을 버는데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봉급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엔저가 되니까 수입 물가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들어오면 물가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봉급은 여전해. 그럼 어떻게 돼? 실질 임금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원래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이대로 가면 일본은 잃어버린 40년을 또 이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계속 잃어버린 40년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아까 플라자 합의 하나 있었고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금의 흐름을 완전히 일그러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그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버린 거예요. 빨리 그걸 정리를 했으면 한국이 IMF 때 살아남은 이유가 외부의 힘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그냥 강제적으로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정리가 되고 나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새롭게 스타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그때 쪽으로도 엄청나게 브로드밴드 막 그냥 깔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존의 사회망 전부 다 새롭게 싹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그때부터 사실은 급성장해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전통적인 그 어떤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 구축된 것들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여기에 그 소위 말해 불량 채권 같은 것들이 마구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휘젓고 다니면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사업에서는 돈 못 벌겠다 했던 자본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 국내는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여기에서 과감하게 변신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 디지털화거든요. 일본은 디지털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디지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죠.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임금도 올려줄 수 없고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디지털청을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화가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디지털은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문학적인 돈들이 미국의 가팜, 소위 말해 디지털 회사들, 구글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페이스북 뭐 이런데 그런 데다가 자문료를 주고 일본에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사용료 주고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라든가 전부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거 전부 달러로 다 지불하잖아요. 그게 빠져나오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 일본이 엄청나게 번 해외 그 관광객으로 벌어들인 돈이 한 5조 7천억 엔이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순이익이 한 3조 5천억이 정도라 그래요. 그런데 이 디지털 때문에 해외 지불하는 돈이 사용료라든가 자문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불하는 돈이 4조 7천억 엔. 지금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내년에는 올해는 더 5조도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럼 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그렇게 오버 투어리즘 정도로 막 관리 없이 돌아다니는 여행객들한테 번 돈 전부 여기 디지털 여기다 돈 지불해도 다 메꾸지를 못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는 계속 빠져나가고 해외에서 번 달러는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엔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1달러당 160엔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는 거예요. 2025년에도 일본은 정치 후진국의 평가를 받을까요?
최근에 엔저로 인해 가지고 일반 이제 서민들의 지갑이 한 20-30% 푹 꺼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은 자존심 엄청 상해하는 거예요. 왜? 내 애 낳아 가지고는 해외 여행 거의 이거는 뭐 쇼킹한 거예요. 해외 나가서 물가 보면은 그냥 해외 여행 잘 못 가요. 가까운 한국은 오지요. 가까우니까 뭐 그렇게 크게 비싸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한국 물가가 미국이나 뭐 다른 유럽 달러권에 비하면 그래도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좀 오지만 옛날에 많이 다니던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하와이라든가 이런 데는 괌이라든가 이런 데 거의 못 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못 가는데 해외 여행객들을 막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안 되고 서비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엄청 상한 거죠.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자, 그래가지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작년 자민당 중의원 선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늘 일단 과반을 넘어섰는데 과반은 그냥 연립 여당 다 합해도 과반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 다른 야당하고 또 연합하면 괜찮은데 다른 야당이 이 자민당 공민당하고 연합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끈끈이 서로 합의를 하면은 통과시켜주고 이러니까 자민당 지금 정권이 엄청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시바 시게로 정권이. 왜냐 야당에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불신임권을 만약에 제출해버리면 그날로 해고돼버리는 거예요. 불신임 돼버리는 거예요. 총리가. 왜? 과반이 안 되니까. 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불신임권 던져버리면 그걸로 바로 정권 끝나버려요. 그럼 다시 또 총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자민당이 상당히 지금 불안정한 거예요. 여기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야당에서 또 이제 안건을 하나 가지고 지금 자민당하고 이거 안 들어주면 절대 너희들하고 같이 못하게 뜨니까 이거 들어주게 되면은 거기에 세수가 한 8조 엔, 9조 엔 정도 덜 거치는 그런 안건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들어주는 순간 세수가 지금 1년에 10억 엔, 70조 엔 정도 거치는데 한 8, 9조 엔 정도 빠져버리면 10 몇 프로 정도가 세수가 덜 거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일본 지금 정부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05조, 110조 엔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세수가 70조 엔도 채 안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채권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국가가 마구 찍어내는 채권 있잖아요. 그게 쌓이면 뭐해? 그게 다 국가 부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벌어들인 돈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써야 될 돈이 이만큼 많은 거예요. 그럼 이만한 돈을 계속 빌려서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 정부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 정도의 돈이 세수가 안 거친다. 이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자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거 안 들어주면은 너희들하고 같이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참 지금도 계속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은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안 나오니까 정치가 불안정한 거죠. 현재 일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탄생이 됐는데 과거같이 아베 총리같이 잘 대응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불안해해요.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휘두를지 알 수 없는데 거기에 적절히 대응 못하면 일본은 한마디로 참상을 겪을지도 모른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트럼프 정권 출범에 대해서. 이시바 시게루 지금도 총리가 되고 있죠. 그런데 다들 단명히 끝날 거다고 했는데 나는 그때 한번 보세요. 내 채널에 가서 의외로 좀 갈 수도 있을 거다. 그거는 지금 현재 일본의 여러 구조상 저 사람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당장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좀 지속될 수도 있다. 하기 나름으로서는 위기를 잘 넘기면 녹론할지도 모른다까지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도 얘기는 계속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최단병은 이제 그 위기는 일단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시바 시게루 아베 총리가 3년을 했는데 기시다 총리도 처음에 당선됐을 때 오래 못 갈 거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3년을 가더라고요. 그만큼 일본은 시스템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 자민당에서 총리가 1년마다 매번 바뀌었던 경우가 한 4-5번 정도 있었어요. 지금 다시 그 패턴이 돌아온 게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이시바 시게루는 어쨌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한국 국민의힘으로 치면 유승민 같은 사람이 한국으로서는 대통령이 된 거고 일본의 총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아주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굴러갈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나 명료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지금 위기는 넘어섰다. 그래서 조금은 더 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정도. 저는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곧 이제 취임을 할 텐데 이 쓰나미가 전 세계로 밀려올 텐데 이게 한국이나 일본에 제대로 밀려올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은 현재 상태로서는 전혀 대응이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현재 한국이 혼란한 상태가 그래 오래 갈 거라고 나는 보질 않아요. 어쨌든 올해 내로는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나름대로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한국의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강력한 리더십 아래 새롭게 대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나는 농후하다고 봐요.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어떠냐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체제가 과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과반이 안 되다 보니까 끈끈이 야당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뭔가 정책을 통과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자민당이 통과시키고 정책이 통과가 안 되면 그걸로 정권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야당하고 계속 해야 되는 이런 불안한 이 정권이 계속 이어질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일 관계도 앞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정권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권이라는 게 항상 보면은 강력한 리더십이 있을 때 거기에서 문제 해결이 되는 거지, 정권 자체가 불안정하면 그게 문제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는 한국에서는 새로운 야당에서 정권이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그 야당의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를 역사 문제 같은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려고 그럴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한일 관계는 앞으로 상당히 삐걱삐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발생할 거다. 그리고 일본은 당분간은 정치 리더십이 상당히 불안정할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은 여기에서 만약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되면은 정말 일본은 후진국으로 완전히 전락한다, 그런 얘기들이 꽤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상당히 지금 위치가 다르고 스탠스가 다르다. 그래서 뭐 가끔 하는 얘기들이, 일본의 어려움 얘기하면 한국은 더 심하다든가 한국도 일본 따라간다든가, 그런 얘기들은 제 인식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은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거다. 원래 잘 수습해서 아마 또 새롭게 비약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